괴물 작가를 이야기해보자. 아마 여러분이 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천재 시인 이상이죠. 야, 그냥 같이 다녀요. 이상. 그렇게 불리는 다른 시인이 없죠. 그러네요. 이상 시인은 1910년 생이에요. 일제 강점기로 들어간 바로 그 해에 네. 태어난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시를 음미하고 이분의 시에서 와 이래서 천재구나. 왜 그런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근데 같아요. 어렸을 때 봤던 그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그런 시를 신문에다가 신문사에서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독자들이 막 분노를 항의를 엄청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항의를 하다 못해 이제 분노가 폭발하여 지면 낭비를 하다니 막 온갖 비난이 막 빗발쳐서 오감도에서도 저는 사실 제 4호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게 제 4호인데 4호는 정말 난해하게 이를 데 없죠. 숫자들이 네. 일단 숫자들이 다 뒤집혀 있고요. 거울에 비친 것처럼 다 뒤집혀 있고 위에 아래 조금씩 글자가 좀 써 있어요. 이게 유일한 단서인데 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환자가 지금 안 좋은데 상태가 네. 그걸 이제 기술하는 어떤 의사의 기록 같은 밑에 보면 진단 0.1 1931년 10월 26일 이상. 이 이상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책임 의사 이상. 그 마지막에 뭔가 언뜻 언어 유희처럼 들리는 부분이 그러네요. 재밌네요. 이상, 책임이사, 이상. 이상. 일단 이 날짜는 예상컨대 폐결핵 진단받은 날짜인 것 같거든요. 30일. 그 시기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숫자들을 왜 뒤집어놨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이 거울을 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울을 봤다는 뜻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진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자신이 폐결핵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자기의 사망 선고 같은 것을 시로 남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어떤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씀으로써 객관화시키려는 저는 그런 노력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걸 소개해드린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게 지금 신문에 연재된 거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당시 인쇄했을까요? 활자로 넣었을 텐데. 그러게요. 그 그땐 활자가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워. 사실 이 지적은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타이포그래퍼 이제 유지원 선생님이 이걸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게 없었을 텐데. 신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량으로 찍어야 인쇄 상황이니까 대량으로 찍어야 되니까 활자가 필요한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했을까? 네, 됐네요. 두세 번. 자, 줄을 서세요. 납활자를 했으니까 납활자를 뒤집어서 2가 있다면 2를 뒤집어서 꽂으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안 되죠. 안 되나요? 뒤집어서는 안 돼요. 앞에 이게 볼록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볼록으로 양각으로 튀어나와 튀어나와 있으니까 있으니까 도장같이 돼 있는 거니까 네, 일종의 작은 문자만 도장처럼. 있으면 뒤집을 수 있지만 배경이 있어서. 이거 돌리는 거는 가능한데 거울 반전은 따로 만들어야 돼요. 설마 자기가 팔자를 만들었나요? 뭐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짧은 시간에 신문을 하루에 하나씩 막 찍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렵겠다. 기술을 발전시키는. 어떻게 했어요? 물론 모르죠. 모르는데 모른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하여튼 그 전문가님 말로는 네. 결국은 사진 찍었을 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진을 넣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사진 식자. 그래서 찍어서 돌려서 색칠한 다음에 붙이고 전체를 사진 찍어서 붙였을 거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글자 중에 뒤집혀진 게 4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반전된 거예요. 이 상태로 있어요. 인쇄되기 전에. 인쇄 그 활자 형태는 이 상태거든요. 이걸 그냥 찍으면 이제 정상으로 바뀌죠. 4가 이것이 나오겠죠. 정상 4로 나오죠. 아마도 요 활자를 이렇게 꾹 찍으면 배어나온 거. 불쑥 튀어나오는데 거기를 색깔로 살짝 이렇게 색깔을 칠해가지고 그걸 오려 붙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체를 찰칵 찍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붙였을 거라는 거고 아, 사진처럼. 그 당시 신문을 보면 그렇게 오려 붙인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요. 글자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뭐 기표와 기이라고 하는데 아, 기의는 뜻이잖아요. 네. 이라고 쓰면 이 둘이구나 또는 이런데 기표라는 것은 그냥 그 기호로서 형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형태와 요 디자인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도 이상의 굉장히 그렇죠. 특이한 면이에요. 이 이상의 시를 얼핏 보면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좀 생각을 깊게 해보면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생각해 보니까 그 흥남철수 그 얘기도 안 나갔죠. 맞아. 예, 상당히 재밌는 얘기. 노랗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도에 딴딴딴딴딴딴 이상입니다. 명곡이네요. 예, 네. 예. 근데 흥남 철수 작전도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네.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흥남 철수 작전에 대해서. 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상우 선생님이 밀덕으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고. 흥남 철수 작전이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네. 6.25 전쟁 당시 첫 해죠, 첫 해. 그러니까 첫 해에 저희가 전쟁이 터지자마자 쫙 밀렸잖아요. 그래서 네. 부산 쪽까지 거의 밀려갔다가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반격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 분위기는 이제 뭐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이 끝나겠다 했다가 그때 이제 중공의 개입으로 중국의 개입으로 중공군의 개입. 네, 중공군의 개입으로 갑자기 이제 전선이 막 돌파당하고 해서 이쪽 그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던 부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퇴로가 차단당할 그 위기에 처해가지고 급하게 철수를 하여 이제 흥남이란 항구를 통해서만 육로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흥남이 우리나라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강원도 북쪽 네, 강원도 원산 있나요? 그 북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완전히 지금 벌써 다 차단당한 거죠. 그래서 도망갈 방법이 이 항구를 통한 그 배를 통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부대가 철수를 그쪽으로 다 해야 했었고 그 지연 작전을 위해서 몇 개 부대가 희생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그 특히 미군 그 정확한 부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해병 일사단인가? 해병대 해병대들. 해병 일사단 맞네요. 네. 너무 쉬운 이름 아니에요? 해병일사. 해병 일사단 맞아요. 보통 장진호 전투라고 맞아요. 해서 장진호 지금도 뭐 미군 사관학교들에서 반드시 이제 교육하는 전사 중에 하나고 장진호 전투가 그 개마고원의 이제 장진호로 이어지는 그 라인에서 전투를 한 건데 아까 잘 설명해 주셨지만 미군들이 볼 때 갑자기 유령들이 나타난 것처럼 느꼈대요. 중공군. 그러니까 중국이 참전한다는 걸 모르고 있던 상태에 북한군보다 훨씬 잘 싸우는 지난 몇십 년간 유격전으로 단련된 팔로군 이런 부대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멤버들이 산을 너무 잘 타고 뭐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소못 하나 가지고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니까 미 해병들은 그런 전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해병들이 굉장히 밀려요. 미 해병이 밀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후퇴를 한 그러니까 이긴 전투가 아니라 진 전투지만 계속 배우는 전투예요. 그죠? 예. 정말 잘한 것이죠. 그때 그 도로 일단 겨울이라 다 얼어붙은 도로들이고 이미 수적으로 너무나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라 원래 현대전에서는 이렇게 금방 포위를 당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하루 정도만 차단을 당하면 더 이상 총알이 없거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급도 시원치 않고 음식도 시원치 않고 물도 잘 없고 이런 상황인데 최대한으로 버티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바람에 거의 대부분 부대가 거의 무사히 다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많은 스토리가 있죠. 왜냐하면 그 갑자기 이렇게 차단을 당하자 이제 그동안 어쨌든 미군과 한국군이 많이 밀고 올라갔으니까 그 점령 지역에 있던 그 남한 쪽 사람들 내지는 이제 우리를 반겼던 사람들이 갑자기 위기에 처한 거죠. 일부러 아마 북한에서 이쪽을 마비시키려고 민간인들을 대거 죽일 거라는 얘기를 막 퍼뜨려. 그러면 이제 민간인들이 도망가려고 모일 때 오히려 이게 이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그리고 미군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해군력 같은 것은 압도적이었기 네네. 때문에 항구 쪽은 그래도 지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산에만 들어가면 이제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중공군 때문에 죽어 나가고. 네, 이들은 걸어서 도망가봤자 이미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다 같이 흥남으로 이제 밀려오게 돼요. 여기가 아니면 그래서 네. 민간인들 엄청 그 막 배 네. 타고 그런 네. 영화에서 봤던 거라. 국제시장. 네, 국제시장. 원래는 피난민을 태울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General,
Please have mercy on these people. If you leave them here like this. 군인들을 위한 물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민간인을 더 태우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가 실을 수 있는 그 용량을 한참 초과해서 그 사람을 꽉 채우는 바람에 아마 물자도 하나도 다 없어서 버리고 그랬어요. 먹지도 못하고 물도 없는 상태로 갔다고 알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지킨 네, 대단한 작전이네요. 네. 저 장진호 전투, 그다음 흥남철수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물러날 수 있었기 때문에 방어선 뒤로. 네. 많은 피난민을 태우고 그래도 같이 철수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 선생님 그 갑자기 지금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데 첨성대 네. 말이죠. 뭐 신라 시대 때 만들었던. 그냥 아마 밑에 들어가서 보면은 사각 틀만 보였을 텐데. 아, 네네. 올라가서 본 거죠. 그 틀까지 올라가서 네모 구멍 창문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제2의 사다리가 있어서 맨 꼭대기에 네모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거기 뭔가를 반칙을 모았을 했을 것이다. 것이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 신라 시대의 천문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걸 보면은 첨성대가 만들어진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늘어나요. 이렇게. 신라 때는 왜 그렇게 별 관측을 많이 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신라 시대 때도 첨성대가 있었던 시절에는 아마도 뭐 선덕여왕이 첫 번째 여왕이었으니까요. 보통은 이제 남성 왕이 있는데 여왕이었는데. 여성이 왕을 하게 될 때 혹시 조금 더. 누군가의 왕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도전하면 안 되니까. 품을 수 있을 때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뭔가 정통성이 있고 하늘이 내린 왕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하고 싶을 때 하늘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왕권이 되게 중요하게 평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선 개국 때 별자리 지도를 새로 만들라고 이제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10,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있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하늘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구획을 나누어서 지도로 만든 것이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네 외갓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산속이었고 암흑천지에 전 도시에서만 자라가지고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에서만 도시 자라서 남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밤이라는 게 이렇게 어두운 이 어둠이 이렇게 공포스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네. 충격을 다룬 소설이 있어요. 네. 밤의 전설일 거예요, 제목이. 밤의 전설. 어떤 행성, 우리 같은 행성인데 거기는 별이 태양과 같은 별이 6개가 있어서 밤이 없어요. 계속 낮은 거죠. 근데 이 행성에 오래된 전설이 있는데 2000 몇 년마다 하여튼 뭐 한 번씩 문명이 멸망해 버리는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2000 몇 년마다 한 번씩 그 정렬이. 일식이 일어나면서 밤이 오는 거야. 밤이 잠깐 와요. 네, 모든 태양이 다 몇 시간, 가려지는 가려지면서 갑자기 이 행성이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그런 설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식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길래 문명이 갑자기 멸망할까? 근데 이제 소설의 마지막에 가면 그 밤이 이제 오는 거죠. 밤이라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겪어보지 않은 밤이 오자.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어두워지면서 그 순간 별이 처음으로 별이 쫙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동설 때 깨달았던 또는 그 갈릴레오의 관측 이후에 깨달았던 걸 이 사람들은 그 순간 한 순간에 깨닫고 느끼고 충격받고 이래가지고 불을 지르고 막 사람들이 미쳐 날뛰다가
결국 문명이 망하는 스스로 거예요. 멸망하는. 네. 그러니까 밤이 오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건데 그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밤을 본 적이 없으니까. 감이 무서워. 사실 심재영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주에서 연주가 가능한가요? 소리가 나요? 이게? 연주는 할 수 있겠죠. 소리는 매질이 있어요. 들리지 않겠죠. 네. 아. 근데 우리 우주정거장 안에서는 이제 공기가 있으니까 네네.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주정거장 안에서는 우주인들이 약간 이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실제로 밴드 연주도 하고 오. 3, 2, 1. 쓰레기통 같은 거 뒤집어서 드럼으로 쓰고 기묘한 식의, 경험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표면에서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네요. 연주를 하는 건 의미가 얘는 없는 거네요. 달처럼 생겼는데 달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화성에서는 될 것 같고. 가능하겠네. 대기가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가능합니다. 근데 소리가 없어도 이렇게 이게 진동이니까 이걸 이렇게 손을 대면 되면 느껴지지 않을까요? 느낄 수 소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움직이는 예, 약간의 움직임이 진동을 몸을 느낄 수 타서 있게. 이렇게 가면 물론 우리가 듣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만큼 잘 들리진 않겠지만 이 몸을 타고 이렇게 진동이 느껴져서 음악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진동만 전달되면 되는데 충분히 크면 아마도 소리가 없어도 음악을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궁금하네요. 얼마 전에 뭐 나사에서 블랙홀 소리를 공개했다고 들었어요. 그게 아, 네네. 우주의 소리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달은 안 돼서 네. 그건 이제 블랙홀을 우리가 관측을 하면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퍼져 나오는 거를 관측했는데 그거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짐작 정도로 할 수 있게 이제 음향화 소리가 해준 어떤가요? 거고요. 막 왠지 따라라라라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빨아들이는.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었고 약간 기괴한 소리 아. 이렇게 막 공포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소리이기도 했는데 네. 사실 인간만 못 들었을 뿐이지 그걸 들을 수 있게만 변환시키면 돼요. 여기 우주에 대한 사진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빛들이 많이 오지만 우리가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절한 규칙으로 그냥 색깔을 막 칠한 거거든요. 대부분은.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운이라고 해서 엄청 아름답게 보이는 막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그렇게 안 것들도 다 보이죠. 예, 사실은 그렇게 안 그렇게는 안 보여요. 보여요. 왜냐면 그 가시광선은 그 오는 빛에 이 존재하는 모든 전자기파 가운데 아주 좁은 영역이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온갖 종류의 전자기파가 오니까 이걸 우리가 보고 싶으면은 우리가 볼 수 고정을 있는 해버리면. 영역으로 다 이렇게 매핑만 해주면 그 우리가 보는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서 요새 사진 예쁜 사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은 아니고요. 그럼 색칠 공부를 하신 거였단 말이에요? 이제 적외선이었던 거를 가색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가짜색이라는 뜻의 가채색을 해서 색깔을 조금 바꿔요.